WHO 긴급대응 세미나에서 태국 공공보건부 실장이 한국의 골든타임 시스템을 강력히 비판하며 자국 모델의 우수성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서 태국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 데이터 분석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가 목격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인생관까지 바뀌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앤 밀러입니다. 미국 국적의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27살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WHO 긴급대응 공동세미나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제 마음은 들떠 있었어요. 이런 국제적인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각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세미나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재난시 응급의료 모델 보고회라는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켜두었죠. 특히 태국 공공보건부 실장인 라차위 씨라는 분이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는데 발표 내용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분 발표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접근이었거든요. 라차위 실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주장하는 골든타임 개념은 과장이라고 봅니다. 실질적 성과는 적다고 판단해요. 그분이 보여준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구조시간 대비 생존율, 비용 대비 효과성, 인력 배치의 합리성. 모든 수치가 태국 모델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데이터로만 보면 그럴듯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분석해온 자료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이동 병동보다 구조 속도가 더 중요하죠. 옆에 앉아있던 동료들도 제 말에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세미나장에 있던 미국 실무진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국 모델이 정말 합리적으로 보였거든요. 숫자로 보면 명확했어요.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이송, 중앙집 중식 지휘체계, 최소한의 현장 체류 시간. 모든 게 효율성 측면에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메모를 적어가며 이 시스템을 우리 미국에도 도입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믿고 있었죠. 감정이나 직감 같은 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항상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를 신뢰했어요. 그게 제 전문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미나 후에는 WHO 주최로 실제 지진 시뮬레이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비교 실험이었어요. 각국의 시스템을 실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태국팀은 헬기 중심 구조 체계를 시연했고 한국팀은 현장 고정 응급 시스템에 음성 통합 인공지능 지휘를 결합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태국팀의 속도에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빠르고 깔끔했거든요.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시간 계산, 효율적인 인력 배치, 신속한 의사결정. 모든 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반면 한국 시스템은 뭔가 답답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서 이것저것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 시스템은 현장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 아닌가요? 저는 동료에게 속삭였죠. 라차위 실장도 제 생각과 비슷했나 봅니다. 한국은 효율성보다 감성에 매달립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분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응급의료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태국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몰랐죠. 곧 일어날 일들이 제 모든 생각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의 훈련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도치 않게 진짜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킨 거예요. 처음에는 시뮬레이션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이게 진짜 응급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팀이 먼저 대응에 나섰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에 오작동이 생긴 거예요. 평소 같으면 신속하게 작동해야 할 시스템이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지금 제 세동기는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데이터가 아닌 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숫자로는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결국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기자들이 현장에 있던 상황이라 논란이 폭발했어요. 뉴스에서는 WHO 시뮬레이션 중 실제 사망 발생, 태국 모델 적절성 논란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이건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때 WHO 측 요청으로 윤가영 교수라는 분이 현장에 투입됐어요. 서울의대 응급의료학과 교수인데 48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냉정해 보였어요. 감정의 기복 없이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더군요. 윤가영 교수가 인공지능 음성 통제와 분산형 응급진료 시범을 가동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게 전산으로만 움직이는 건가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태국 시스템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시연이 성공한 후 주변 의사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라차위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말없이 데이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그게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윤가영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사망률 감소율을 보면 한국이 8.4%, 태국이 1.1%, WHO 평균이 3.6%입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보고 있던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거든요. 미국 팀 내부 회의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뭘 간과한 거죠? 지금까지 저는 효율성과 속도만 봐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국 응급팀의 90초 작동 영상이 회의실에 상영됐습니다. 분석 화면과 함께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겉으로는 느려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구조자 인터뷰도 나왔는데 한국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제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어요. 그건 숫자가 아니었네요. 사람이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데이터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요. 숫자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구조자의 인터뷰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거든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윤가영 교수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 저는 오늘 세미나에 참석했던 미국의 데이터 분석가 조앤 밀러입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키보드를 치기 어려웠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교수님의 냉정함이 생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동안 숫자로만 사람을 재고 있었어요. 이메일을 쓰면서 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면서 항상 객관성을 강조받았어요.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그 감정, 아니 사람에 대한 이해였던 거예요. 한국은 감정이 아닌 생존에 최적화된 나라였습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만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긴 밤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리의 구급차 소리도 다르게 들렸거든요. 며칠 후 WHO에서 후속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표준 모델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라차위 실장은 기자회견 직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도 며칠 전까지는 그분과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윤가영 교수는 발표가 끝난 후 단 한마디만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우린 계산 안 해요. 그냥 살려야 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골든타임 개념은 단순히 빠른 이송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느려 보여도 실제 생존율은 훨씬 높았던 거죠. 특히 인공지능 음성 통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의료진이 현장에서 손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음성만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지시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분산형 응급진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집 중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태국 시스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태국은 표준화된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상황에 맞는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가영 교수의 논문들을 찾아 읽어봤는데 정말 깊이 있는 연구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었어요. 응급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그분의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저는 제 동료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엔, 너 너무 감상적으로 변한 거 아냐? 라고 말하는 동료도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서 보여주니까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데이터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통계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드라마들은 말해주지 않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드라마들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생존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료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스템이 의료진의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음성 통제 시스템 덕분에 의료진들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분산형 구조 덕분에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정말 인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라차위 실장의 사임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다만 관점이 달랐을 뿐이죠. 효율성도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응급의료에서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윤가영 교수가 보내온 답장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엔 씨,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객관적 시각과 인간적 감수성을 함께 갖춘 분이 되셨네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처럼 저는 이제 데이터와 인간성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고 모든 통계 뒤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세미나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예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됐어요. 숫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더 깊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를 금방 알아챘어요. 조엔, 요즘 분석 보고서가 예전보다 훨씬 입체적이네. 환자 중심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던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특히 응급실 과부하 문제를 분석할 때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예전 같으면 단순히 환자 수와 처리 시간만 봤을 텐데 이제는 환자들의 심리 상태, 의료진의 피로도, 가족들의 불안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됐습니다. 윤가영 교수와는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눴어요. 그분께서 미국 의료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시스템의 인간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핵심 철학만큼은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상사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습니다. 조앤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우리 부서의 분석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면서 승진 얘기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제 일이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감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미국 응급의료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데이터 분석에서 인간 중심적 접근의 중요성이었어요. 정말 떨렸지만 제가 경험한 변화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발표에서 저는 그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윤가영 교수와 한국 시스템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우린 계산 안 해요. 그냥 살려야 하니까요 라는 윤가영 교수의 말을 인용했을 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의료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 후에 여러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해보고 싶다는 병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윤가영 교수에게 연락해서 미국 병원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문의했어요. 교수님도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파일럿 프로그램이 뉴욕의 종합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음성통제 시스템과 분산형 진료 체계를 도입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료진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차 적응해가면서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고 의료진들의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생존율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데이터와 현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윤가영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융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차위 실장과도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그분은 현재 태국에서 새로운 응급의료 모델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한국 시스템의 장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계시더군요. 효율성과 인간성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제 정체성이 재정립됐어요. 이제 저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학원에서 의료정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윤가영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곳인데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분석 방법을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런 융합적 사고가 미래 의료의 핵심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가족들도 제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컴퓨터만 들여다보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조앤이 훨씬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윤가영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의료계에서 주목받았어요. 특히 유럽과 호주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의과대학에서는 저희 모델을 독일 응급의료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프랑스 파리 시립병원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WHO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연구를 인정해준 것이었어요. 국제응급의료 가이드라인에 한국식 접근법이 포함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날 경험했던 혼란과 깨달음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라차위 실장님도 이제는 저희 연구진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주셨어요. 태국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맞는 수정된 한국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효율성에 대한 통찰력과 한국의 인간 중심적 철학이 만나면서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 탄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AI와 인간의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윤가영 교수님의 음성 통제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더 발전된 형태로 개발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의료 데이터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해서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다쳤을 때는 부모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통 방식을 조정하고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더 세심하고 따뜻한 접근을 합니다. 베타 테스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환자 만족도는 물론이고 치료 효과까지 크게 향상됐습니다. 환자들이 안정감을 느낄 때 치료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결국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연수를 요청하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데이터와 인간성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걸 깨닫길 바라거든요. 가끔 그날의 WHO 세미나를 떠올리면 정말 많은 감정이 듭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차가운 숫자들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환자분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사건이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가영 교수님과의 만남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 중 하나가 됐어요. 지금은 연구 파트너를 넘어서 인생 멘토 같은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기술은 수단이고 목적은 인간이라는 말이 제 좌우명이 됐어요. 제 동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들의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해요. 우리 부서 전체가 더 인간 중심적인 분석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병원들로부터 받는 피드백도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차위 실장님과의 화해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철학 때문에 대립했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들, 의료진들, 정책 결정자들에게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고 싶어요. 내년에는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 경험담과 함께 실제 사례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담을 거예요. 윤가영 교수님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주시기로 하셔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각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예요.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의 장점을 융합해서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의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언젠가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윤가영 교수님께서 연구팀에 합류해달라고 제안해 주셨는데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거든요. 그 WHO 세미나에서 시작된 제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에요. 데이터를 볼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분석을 할 때마다 이 결과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구조자, 가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 덕분에 아버지가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윤가영 교수님이 그날 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우린 계산 안 해요. 그냥 살려야 하니까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어요. 모든 복잡한 기술과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렙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요. 데이터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의 진짜 의미는 숫자나 성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있어요. 그날 WHO 세미나에서 일어난 일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의료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데이터와 인간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응급실에서 우린 계산 안 해요. 그냥 살려야 하니까요 라는 철학이 당연한 일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